2025년 여름 유럽이 멈춰섰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치던 그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들이 하나둘씩 서기 시작했어요.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운전자들은 차 안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마비된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수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춰선 것은 유럽 자동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장난 모든 차량이 특정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동일한 차량이라도 단 하나의 부품, 바로 배터리만 다른 차들은 멀쩡했습니다. 한 대도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모델인데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나라의 기술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전기차 업계를 뒤바꾼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벨라 크라인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고 BMW 본사에서 기술 전략 부장을 거쳐 현재는 유럽기술표준위원회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BMW 시절 받은 기술혁신상이 걸려 있어요. 그 상을 받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독일과 유럽에서 나온다고요. 독일의 정밀공학이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아시아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서구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더욱 그랬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일본이나 독일 기술을 조합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정도라고 봤어요. 진짜 원천 기술은 여전히 유럽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홀 절반을 중국 기업들의 부스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LED 스크린들이 형형색색 빛을 뿜어내고 그 앞에서 최신 전기차들이 회전 무대 위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러진 부스 앞에 서자 젊은 중국인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완벽한 독일어로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10분 충전으로 5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4 기술도 완전히 자체 개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충전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정말 빨랐거든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그의 말 속에서 느껴졌어요. 니오부스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배터리 스와핑 시연을 보는데 정말 3분 만에 배터리가 완전히 교체되더군요. 담당자의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더 이상 한국산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든 CATL 배터리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수명도 늘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이 드디어 기술 자립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여겼어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중국이 정말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을 뛰어넘었구나.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 진짜 혁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유럽 기술자문단 비공개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어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꽤 진지했습니다. 한 프랑스 기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LG 배터리는 아직 안정성 면에서 꾸준하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BMW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BMW에서 직접 검토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이제 배터리 셀 설계부터 생산까지 독자적인 기술을 갖췄어요. 특히 CATL의 최신 모델은 에너지 밀도가 기존 LG 대비 15% 향상됐고 니오의 스와핑 시스템은 3분 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반면 한국 배터리는 여전히 일본 소재와 독일 제조 장비에 의존하고 있죠. 자체 기술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완전히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BMW에서 근무할 때 CATL의 성능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에너지 밀도도 좋았고 공급도 안정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엔 이미 중국은 혁신과 미래, 한국은 과거의 기술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거든요. 아시아 기술계의 변화를 명확히 포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일어난 일은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아침 7시에 긴급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지만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폭염 속에 전기차들이 줄줄이 멈춰 선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잠옷 차림으로 서둘러 노트북을 켜서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고속도로 대마비, 전기차 집단 고장. 두 번째 기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폭염 속 전기차 운행 중단, 승객 안전 위험.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러진 차량 20여 대가 동시에 정지했어요. 출근길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 차들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하더군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니오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멈춰서며 3시간 넘게 교통 대란이 일어났어요. 구급차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나 통신 장애로 생각했어요. CATL 배터리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브랜드잖아요.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설계 결함일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분명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같은 모델은 괜찮았는데 이번에 새로 산 차는 폭염에 멈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같은 모델인데 왜 작년 차는 괜찮고 올해 차는 문제가 생겼을까요? 급히 기술 분석팀에 연락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확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작년 모델은 LG 배터리였고 올해 모델은 CATL 배터리로 교체됐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컵에 들고 있던 커피가 살짝 흔들렸죠. 설마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배터리가 정말 다른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왜 하필 배터리가 바뀐 모델에서만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후 내내 더 많은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들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네네 하늘이 유난히 파란 날이었는데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CATL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인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에서 BMW 출신 유튜버 에릭 브리어가 실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가 객관적인 실험으로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릭은 BMW에서 10년간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였고 기술적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실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미넨 외곽의 테스트 트랙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같은 모델의 차량 2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LG 배터리, 다른 하나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었죠. 오늘 기온이 43도라면서 두 차량을 45도 고온 환경에서 테스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왠지 긴장됐어요. 화면 속에서 두 차량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처음 15분 동안은 두 차량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에어컨도 잘 돌아가고 배터리 온도도 안정적이었어요.
20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어요. CATL 배터리 차량의 냉각 팬 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 내였어요. 25분, 28분, 29분.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CATL 배터리 차량의 냉각 팬이 갑자기 멈췄어요. 계기판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지더니 곧이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릭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고 몇 초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반면 LG 배터리 차량은 여전히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에어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배터리 온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에릭이 CATL 배터리 차량에서 내려와 보닛을 열어봤는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배터리 보호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과열 방지를 위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된 거였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이건 분명 샘플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이 나빴거나 아니면 실험 조건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특정 개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릭의 실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실험이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였어요. 프랑스의 한 자동차 전문가가 파리에서 같은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았어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릭이 영상에서 한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살아있었다. 기술이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니요. 저는 한국 기술을 단순한 조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틀 후 베를린의 요하네스 마이어 씨가 독일 공영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는 실제 피해자였거든요. 작년에도 같은 브랜드 전기차를 몰았는데 그때는 LG 배터리였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멀쩡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그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까지 켜고 무리 없이 3시간 이상 달렸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올해 새로 산 차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30분 만에 멈췄다고 했어요.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더니 차가 서는 거라고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카롤린 슈러 씨의 증언은 더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고장난 차 안에 갇혔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중국 배터리 차는 냉각 팬이 돌다 멈추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는 팬이 돌아가다 열차단 모드에 들어가고 배터리 보호를 위해 차량 자체가 주행을 멈췄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뒷좌석에 있었는데 한참을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바깥 기온이 42도였는데 에어컨이 안 되니까 정말 무서웠다고 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줘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정비공 클라우스 밀러 씨의 전문적인 분석이었어요. 그는 30년간 자동차 정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정비소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손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설명하는 내용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배터리를 직접 뜯어보니 내부 구조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LG 쪽은 셀간 간격이 넓고 냉각 유로가 다층으로 설계돼 있어 열을 빠르게 분산시킨다고 설명했어요. 마치 사람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CATL은 밀집형 설계라 초반 출력은 세지만 열이 한번 쌓이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퍼진다고 했어요. 마치 교통체증처럼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조립이라며 평가절하했던 그 기술이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닌 사람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기 위한 설계 철학의 결과물이었다는 걸까요? 그날 오후 더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암스테르담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피터 반데르베르그 씨는 하루에 12시간씩 차를 몬다고 했습니다. 작년 LG 배터리 차는 여름 내내 문제 없었는데 올해 바꾼 차는 더위만 조금 심해져도 불안해진다고 했어요. 빈에서 응급실 의사로 일하는 안나 하이닉 씨의 증언은 더 심각했어요. 응급 환자 이송 중에 차가 멈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구급차가 왔지만 그 몇 분이 환자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냉각 알고리즘, 전류 분산 구조, 사용 이력 기반의 AI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 배터리에는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정밀한 기술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었고 그것이 극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결정적 차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보고서만으로는 안 되겠더군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긴장됐어요.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닿으면서 현실감이 들었거든요.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유럽기술위원회 자문관 자격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 LG와 서울대 배터리 연구소 취재를 요청했지만 내부 정책상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정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중히 거절당했어요. LG 담당자는 현재 기술 보안상 외부 인사의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변했어요. 서울대 배터리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 중인 기술들이 있어서 당분간 견학을 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명동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답답한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제가 찾는 답이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 며칠간 호텔에서 대기하며 답답해하던 중 명동의 한 로컬 카페에서 다음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려던 참이었죠. 실망감이 컸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회색 반팔 셔츠에 손때 묻은 노트북을 들고 있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어서 오랫동안 연구에 몰두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럽기술위원회의 이사벨라 크라인 박사가 아니냐며 말을 걸었어요. 제 칼럼에서 자주 봤다고 하더군요. 특히 BMW 시절 쓴 배터리 기술 전망 보고서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한서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 LG 배터리 수석 연구원이었고 현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기화학 부문 선임위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계의 거물 중 한 명이었거든요. 연구자와 산업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정말 뜻밖이라며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한국에 왔는데 공식 채널로는 만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었다고 말했어요. 한서영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좀 민감해져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진정성 있게 궁금해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시간이 되면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서영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내일 테스트 센터로 와보라고 하면서 비공식적으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서영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자신들도 그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일이 정말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온 안정성 테스트 센터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 시설이었거든요. 거대한 홀 안에는 실제 차량 셰시의 배터리가 장착된 채로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었어요. 55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열 챔버, 습도와 압력까지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시뮬레이터들이 즐비했습니다. 한서영 박사가 저를 거대한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냉각 알고리즘과 전류 분산 구조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배터리팩 내부의 3D 구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셀의 온도, 전압, 전류량이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즉시 냉각액이 그 부분으로 집중 공급되고 전류도 다른 셀로 분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혈액순환처럼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거든요. 이 시스템이 10년간 누적된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위험을 미리 예측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운전 패턴에서 과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미리 냉각을 강화하는 시기라고 하더군요. 다른 화면을 보여줬는데 수천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AI가 배터리의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면서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고 했어요. 사용자가 느끼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극한 온도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55도 고온에서도 배터리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중국 배터리는 보통 45도에서 보호 모드에 들어가는데 한국 배터리는 60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보여줬는데 정말 55도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더군요. 냉각 팬도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온도도 안정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어요. 한서영 박사는 설계 철학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효율성과 출력을 우선시한다고 했어요. 빠르고 강하게. 하지만 한국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중국 배터리는 일종의 스프린터라고 비유했어요. 처음엔 빠르지만 긴 거리는 힘들어한다고요. 한국 배터리는 마라토너라고 했습니다. 느리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립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깊은 철학과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는 걸요. 한서영 박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기술은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들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배터리를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차가 멈춰서 사람이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의 모든 프레임이 무너졌습니다. 수치로만 기술을 재던 유럽적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배터리는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는 기술. 그게 바로 한국 배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간 고민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념을 뒤집는 글을 써야 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유럽 기술 전문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칼럼을 써야겠다고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쓰라고 했어요. 저는 기술 전문지에 칼럼을 올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뒤집는 글을 써야 했거든요. 나는 한국 기술을 조립이라고 불렀다고 첫 문장부터 직설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조립이나 하청이나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할 능력은 없고 다른 나라 브랜드가 시키는 대로 부품 맞춰서 조립만 한다고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서울에서 본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55도에서도 멈추지 않던 배터리, 실시간으로 셀을 모니터링하던 시스템, 10년간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그런데 서울의 테스트 센터에서 55도 고온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배터리를 본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고 썼어요.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넨의 평화로운 거리가 보였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셀 하나하나가 균형을 맞추고 열이 올라가면 미리 알고 대비하며 실제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는 구조였다고 적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리 계산된 기술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중국 배터리와 한국 배터리의 차이점을 명확히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중국 배터리는 성능 수치는 좋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금세 무너졌다고 썼습니다. 빠르지만 조잡했고 출력은 높지만 생명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더 세게 눌렀어요.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 배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치밀하게 설계돼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정직하고 조용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울컥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한서영 박사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조립이 사람을 살렸다. 그게 진짜 기술이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제 기사는 다음 날 아침 독일 전역에 배포됐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세계 37개국 언론에 번역되어 실렸어요. BBC, CNN, 르몽드, 아사히 신문까지 모든 매체가 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BMW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확실한 거냐며 LG와 긴급 미팅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어요. 폭스바겐, 벤츠, 르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LG와 긴급 계약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연합기술표준위원회에서는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폭염 대응 배터리 기준을 한국 배터리 중심 모델로 개정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히 기사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는 걸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배터리 기술이 아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을 듣기 위해서였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젊은 LG 엔지니어 김민수 씨를 만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라고 말했어요. 김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팀에서는 항상 만약 내 가족이 이 차를 탄다면이라고 생각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세계를 위한 기술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서영 박사와 재회했을 때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서영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차를 마시더니 계속 말했어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폭염, 한파, 습도, 진동. 모든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물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빨리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LG 연구소를 둘러본 경험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견학을 허락해줬거든요. 연구원들이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하나의 배터리가 완성되기까지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치더군요. 온도, 습도, 압력, 진동, 충격.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다시 설계한다고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소리 없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냈다고요. 한서영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런 인정을 받으니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했어요. 더 안전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기술로요. 마무리. 유럽으로 돌아와서 저는 많은 강연을 했어요. 대학교, 기업,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기술 우월주의의 중심에 있던 제가 자신이 무시했던 K-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계는 조용히 사람을 지켜내던 기술을 진짜 기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강연이 끝나면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지 묻더군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조립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 조립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작년 겨울 독일의 한파가 몰아쳤을 때도 한국 배터리 차량들은 멀쩡했어요. 영하 20도에서도 시동이 잘 걸렸고 난방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차량들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지만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기술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 배터리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술. 화려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기술. 빠르지 않지만 끝까지 버텨주는 기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구했다고요.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상이 걸려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기술 교류 공로상입니다. 그 상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진짜 기술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요. 한국 배터리는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그 조용한 혁신이 결국 세계를 구했습니다.